뉴스가 지니고 있는 이면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보는 뉴스 속 뉴스. 오늘은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 속 뉴스 주제가 뭔지 먼저 공개하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한미연합훈련과 북한. 그 단순하고도 복잡한 함수관계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미연합훈련 4년 만에 실기동 훈련을 했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을지 프리덤 실드라고 명명하던데 과거에 뭐 을지 프리덤 가디언 그리고 뭐 연합지휘소 훈련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비슷한 맥락의 그런 훈련 명칭만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북한은 비판을 강하게 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접적으로 원색적인 비판까지도 하고 과거에도 항상 뭐 이런 한미연합훈련하면 북한이 발끈하고 비판하고 해왔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점이 혹시 있습니까? 과거에도 물론 북한이 3, 4월 그리고 7, 8월에 비난 수위를 높인 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안 하면 북한이 왜 안 하지?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시기에 맞춰서 우리 거기에 반대한다라는 입장문을 계속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사실은 조금 수위가 조금 높아지기는 했어요. 예. 2018년부터 22년까지는 이제 축소화했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것을 굉장히 로우키로 굉장히 다뤄왔었거든요. 근데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7, 8월 정도에 한미 연합훈련에 관한 여러 가지 발언 수위를 높였을 뿐만이 아니라 빈도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 것이고요. 예. 연합훈련 내용들을 보면은 군사적인 대결을 시도하게 되면은 그들은 소멸될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강도 깊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 그 내용적으로도 보면은 이 긴장 분위기를 사실은 미국 탓이라는 그런 논리를 강조하기 위해서도 연합훈련을 조금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이 전쟁 연습을 하면서 수일 내에 실제적으로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바라보면은 비핵화 협상은 뭐 당장에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협상을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실패한 책임이 북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연습 등 여러 가지 적대시 정책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 미국에게 있다라는 논리와 좀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내부 결속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그런 하고 부분이죠. 있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봤을 때 경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제재도 예. 있고 코로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군사적인 측면에만 계속 성과를 내고 있으면서 이걸 강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논리 자체가 이것을 선택을 한 것이 전략적으로 옳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려면 결국에는 대외 상황이 지금 위기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되고 예.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계속 레토릭을 만들어내는 그런 논리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주변국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와 지금 연대를 맺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상황을 극복을 하면서 특히 제재를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조금 많은 전략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한국이 미국과 민주주의 동맹으로서 연합훈련 등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북한으로서는 어쩌면 자연스럽게 이 구도가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결속력을 얘기를 하면서 비난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상황과 또 구조적으로 맞물려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구조적으로 맞물려지면서 이 모든 레토릭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런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의 국지도발 혹은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 차원의 연습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반면에 북한은 이렇게 몸서리를 치는 이유에 대해서 북침을 위한 훈련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침략 훈련의 기준을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침략적이다 또는 공세적이라고 할 때는 그 기준이 이유 없이 선제적으로 뭔가 무력 사용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비례적이지 않게 어떤 수단을 활용했다라는 두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지 이게 공세적이고 침략적이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연습과 지금의 연습에는 차이점보다는 유사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공세적이기보다는 확실히 방어적인 성격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한국이 단독으로 연습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미국과 같이 연합으로 이제 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예. 과거에는 이제 대대 수준의 이제 작은 작은 훈련으로 계속 나누어서 연중 실시를 했다면 네. 이번 이건 한데 모았다라는 차이점이에요. 그러면은 성격상 봤을 때 그 내용이 그렇게 달라진 것이 아니고요. 시나리오를 또 봤을 때도 예. 시나리오가 일부는 방어 위주고요. 그리고 2부로 넘어갈 때는 이게 반격이에요. 근데 반격도 어디까지 하느냐면은 개성선에서 일단 진압을 하고 수도권 방위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도발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도발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제 장사정포를 쏘는 상황에서 방어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수단을 하느냐 이것도 결국에는 방어를 위한 수도권 방어를 위한 수준까지만 비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의를 따져봤을 때 침략적이거나 공세적인 정의보다는 방어적인 정의에 훨씬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것들도 관심이 자연스럽게 가는데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당장 뭐 군사적인 움직임을 하지 않겠지만 과거에도 보면 연합훈련 끝나고 나면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대한 불만 쌓여왔던 것을 풀어왔던 보여줬던 사례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전부터 도발을 위한 준비가 충분히 다 돼 있다라는 얘기들을 워낙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 연합훈련 끝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더 궁금합니다. 네,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저는 항상 그게 한 100만 달러짜리 질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 아무래도 북한이 지금까지 뭔가 크게 도발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당화할 근거가 아직까지 부족했기 때문에 좀 미뤄왔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논리에 따르자면은 지금 연합훈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도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전략적인 공간이 생겨버린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도발이 어떤 형태가 됐든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것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 북한 내부적으로 지금 군부 세력이 조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도 리병철이나 아니면 박전청의 그 위상 회복 같은 것을 봤을 때도 군부 엘리트의 점에 손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북한 내부로서도 좀 강경한 옵션들을 계속 검토를 할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과연 핵실험이라는 그런 고강도의 도발까지 갈 것인가 이것은 내부적인 사정보다는 저는 외부적인 사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과 핵 을 조금 분리를 합니다.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위적인 뭐 수단으로서 다른 국가들도 뭐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줄 수 있는 반면에 핵 개발 같은 경우에는 NPT 국가로서 특히 이 핵의 이런 여러 가지 확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국가로서 이것을 좌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또 미국과 안보에서 한번 붙어야 돼요. 그럼 미국과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로 골치가 아픈데 또 다른 골칫거리를 만들어서 미국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이런 상황을 중국과 러시아는 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그냥 수위를 높여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릴 그런 가능성도 아마 북한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여러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100만 달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한중 관계가 수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굉장히 축제 분위기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교 30주년 공식 기념식이 서울이랑 그리고 베이징에서 잠시 뒤에 우리 시각으로 7시에 열리게 됐는데 좀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시기의 재료다, 저희 제목 잡은 것처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중 간의 관계가 지금 제로섬적인 관계로 가고 있어요. 제로섬이라는 것은 한쪽이 플러스 원을 가지면 다른 쪽이 마이너스 원을 가져서 예. 결국에는 합치면은 0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한국은 결국에는 동맹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진영에 확실하게 서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공산주의 진영, 즉 사회주의 진영과는 어떻게든 대결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진영을 리드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모습으로 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외교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한중 관계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회이기도 했고 또 다른 도전이기도 했고 그 뚜렷한 굴곡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안에 또 험준한 가시밭길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한중 관계의 30년 이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물음표가 따라 붙는 것 같고요. 또 윤석열 정부 짧게 봐서는 이 5년 동안 또 어떻게 한중 관계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설정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것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 관계 설정을 할 때 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네. 이런 부분들 특히 전면적이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이 최근에도 러시아나 아니면 베트남, 파키스탄 등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국가들과 전면적인 협력 관계를 계속 강조를 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가까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전면적으로 협력 관계를 강화하자라는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과연 협력을 분야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북방, 신북방 계획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평화체제 얘기를 할 경우에는 중국과의 어떤 협력의 범위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1대1로와 연결을 시킨다든지 예. 아니면은 평화체제 수립 가운데서 중국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지금 북한이 사실은 변수가 된 거죠. 북한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새롭게 수정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 협력 이제 영역이 상당히 축소가 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 때문에 이것을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아까 장기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속 그리고 장비 예.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급망의 재편이라든지 특히 첨단 기술 AI나 아니면은 반도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협력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앞으로는 경쟁하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렇다면은 경제적인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경쟁하는 관계가 앞으로 더 강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예. 분명히 살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관계를 계속 끌고 나갈 것인가? 그것도 사실은 부담스러울 밖에 없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위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든 사드 사태와 마찬가지로요. 어떤 사태가 났든 그것을 한국과 중국이 위기를 완만하게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채널들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서 미국이 반대할 이유는 좀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도 적어도 위기 관리 분야에 있어서만은 여러 가지 채널을 열어놓고 소통을 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로성 관계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여러 네. 가지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가의 전략, 외교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렇게 그린다 하더라도 국민들 특히 젊은 층, 20, 30대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우리도 반중 정서, 중국도 반한 감정 계속 이렇게 골이 깊어지는 모습들을 봐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19의 책임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홍콩 보안법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인의 정서가 상당히 악화된 것을 맞습니다. 근데 과거도 보면은 상당히 굴곡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늘 파동이라든지 서해상의 뭐 해상 충돌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계속 이게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점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점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가까운 예로 뭐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새롭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의미가 사그라들었었고 예.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전승절에 참가를 하면서 관계가 좋아지는가 싶더니 사드 때문에 다시 또 악화가 네. 되고 이런
업앤다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발생을 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관리를 네. 해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중외교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말씀을 듣는데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 김진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